제 앞에 네 분의 후보 앉아 계신데 지상파를 포함한 TV 토론은 오늘이 처음이시죠? 많이 준비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다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분의 좌석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 등등은 사전에 추첨 등을 통해서 다 결정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첫 순서는 출마의 변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네 분 후보에게 본인을 소개하는 30초짜리 영상을 직접 좀 만들어 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영상이 끝나면 이어서 40초에 자기의 출마의 변, 내가 왜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최성 후보부터 시작이에요. 출발하시죠.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인 저 최성, 북핵, 사드, 중국의 압박, 위기에 대한민국호를 구조하겠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원, 재선, 고향시장으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지닌 저 최성, 대한민국을 대대조시키겠습니다. 최성, 기억해 주십시오. 최성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등 재벌과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때문입니다. 또 측근 비리 등 대통령의 청렴성 문제입니다. 새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받지 않는 청렴한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범법자 대통령은 안 됩니다. 더불어 위기에 대한민국호를 구조할 수 있는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 최성, 가장 청렴하면서도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는 최성이 위기에 대한민국호를 구조해내겠습니다. 최성,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찬겨울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정치인이 탄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무엇을 원하십니까? 권력자의 교체, 대통령의 교체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진정한 세상의 교체를 원합니다. 진정한 세상 교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야말로 평등한 공정한 나라, 우리가 진정 원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평생 공정한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저 이재명을 기대해 주십시오. 민심이 헌법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부끄러워서나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이제 서로의 차이를 넘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더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절반의 승리입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로만 가능합니다. 저 문재인이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적인 재정에 더 써야 된다는 저의 주장 말씀을 올렸던 것이지 기본소득제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공약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책 공약을 후보 캠프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당에게 맡겨야 한다. 거의 정당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치와 철학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에는 뭐 100번 공감하는데 유권자들은 실제로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봐야만 네. 그 가치와 철학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보시죠. 예, 저는 우선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국민을 단결시킬 것인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 역시도 각 분야별로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약이 선거 때 선심성, 시혜성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는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네. 검증 토론 마지막 최성 후보가 검증 대상이고요. 이재명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저는 기본소득 43조 원을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격차도 해소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지역화폐를 이용한 복지 지출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혹시 고양시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뭐 최성 후보님은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잘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어떻든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수십조가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수준을 보면 거의 1인당 1억이 넘는 이런 위기관리적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기본수당,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재벌의 아들에게도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스마트 타운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근본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역시 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 만들기는 역시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참여정부 때는 그 방안으로 혁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성 시장님은 수도권의 단체장이신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이 기업 또 대학 경제는 심각합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지역에 있는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지금 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청년, 어르신 일자리도 중앙에서 이런 어떤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치정부의 획기적인 방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단문 단답으로 한 후보에게 세 분의 후보가 검증 질의 응답을 듣는 검증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안희정 후보께서 저한테 질문할 게 하나 더 남은 것 마지막 같습니다. 질문이 남아있었나요? 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순서를 까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또 네 분 후보께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안희정 후보께도 또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아닙니다. 30초 질문 시작하세요. 예, 최성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다음번 정부에서 연정을 해야 합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70% 이상이 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안정된 정치 세력 또는 의회의 협치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DJP 연합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끝까지 연정으로 몰아가시는데 연정과 협치는 다르고요. 다른 제 정당과의 협치와 연대는 좋지만 대연정을 하는 경우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도 헌재를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인 자유한국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이것은 마치 일제 독립운동한 이후에 친일파들, 독재 청산한 이후에 독재 세력과 적폐가 청산하지 않는 가운데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보수적인 일반 국민들 그것과 함께 대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언제라도 찬성입니다. 네, 이제 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출발은 최성 후보가 시작하게 됩니다. 9분의 시간을 드리고 말 그대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누굴 수 있고 답변 듣다가 답변이 좀 길면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하시면 저한테 끊김을 당하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세 분 질문 후보한테 그래도 꼭 하나씩은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2분이 채 안 남은 시간인데 한 분한테만 계속 하고 계시면 그때 제가 잠깐 제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후보가 아주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가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분 시작하세요. 네, 안 후보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동지로서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어지는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고 삼성 등 정경 유착 또 여러 가지 청렴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지면서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본선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삼성 비자금 수사다 또 안대희 전 중앙중수부장 이런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렴성, 도덕성 이런 부분을 주목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경선 검증 때 철저히 박근혜 후보의 도덕성, 최태민 목사의 문제가 검증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불행은 없었을 거라는 점이니까 그런 저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차 토론회 때 저는 제 개인의 범죄 수사 경력 증명서 또 병적 증명서, 재산 신고서 등등을 공개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어떻든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검증팀에서 우리 안희정 후보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서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인터뷰에서는 개인 유용은 없었다. 당에 희생됐다. 어떤 게 사실인 겁니까? 예, 제가 아까 동지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은 그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또 동지로서 유감이라고 했던 말이 아니 또 신뢰가 그 말씀은 됐었나 드렸고 봅니다. 어찌됐든요. 이 정치자금 이 결과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유용이 예.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 대선 치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50여 원의 그 대선 자금 전체가 제가 어떤 유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3년도 저의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 네. 변통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해명 내용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이미, 그러면 예, 오마이뉴스에서 예. 나온 네. 최종 판결문을 보고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 기사를? 못 봤습니다. 아직도 못 보셨어요? 네. 어떻게 그걸 못 보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문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 2차 토론을 이야기했던 이 최종 판결문을 공개를 하자고 해서 저는 공개를 했는데 당과 또는 뭐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최종 판결문은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걸 다돼 공개할 있습니다. 용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2010년, 14년 제 도지사 선거할 때도 이미 다 공개돼 있던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번에 그 기사의 앞뒤 맥락에 대해서는 그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적절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좀 어긋나는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아까는 보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 캠프 팀에서 저희 그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그런데 법적 본인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정치자금 네. 수수와 관련해서 네. 개인 유용이 있었다는 것이 몇 주가 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뭐 좋습니다. 제가 그곳은 일시 유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인정을 했고 그에서는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마이뉴스 역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안우조 후보께서는 대선이 끝난 이후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4억을 받으셨다고 나오는데 반기문 전 총장도 박연차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날 때 우리 안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의도 정당판의 이합 집산에 주판 하나를 튕기는 기회주의적인 정치 태도다. 정말 심한 비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기문 안희정 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그리고 본인은 실제 또 박연차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까지 한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면 과연 촛불민심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개혁적인 후보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와 그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저의 그 처벌은 대선자금에 대한 대표적 처벌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또한 저는 인정을 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천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2010년, 14년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네. 전제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도지사로서 공적인 어떤 삶을 이 선택을 이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이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적으로 사면받고 복권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도 시간이 짧아서 네.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떻든 최종 판결문을 통해서 계속되는 안 후보님에 대한 검증들이 하루속히 종결돼서 그런 오해가 풀리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페이스북에 띄운 글 또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시장으로 계시는 성남시는 작년 초에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더라도 이걸 5대 비위 행위로 발표하면서 승진 제외 보직 박탈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공직사회는 음주운전만 해도 또 시의원 공천 때만 해도 작은 범법 행위가 돼도 이게 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또 장관 청문회 할 때는 표절만 나와도 이 장관 인준이 거부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이 전과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더 이상 논문 표절 얘기는 그건 뭐 대학에서 야간 특수대학원의 논문으로 충분하다라는 최종 결론이 났으니까 제가 논란되는 것조차도 싫어서 제가 반납했는데 대학에서 괜찮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보도자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 그럼 말씀 제가 하나 좀 맞아. 조금 제가 주도 시간이 잠깐은 다른 후보께 제가 또 해야 되는 변명을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좀 이따 주도하실 네. 때 지금 시간이 주도권은 최성 후보에게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 좀 제가 개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의 개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광주 전남 북에 있는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충청, 영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해답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해서 정말 이 지방 대학, 지방 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문 후보님의 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그 공약을 했었죠. 지금도 똑같은 공약을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붙이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세 분 예. 후보께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권 토론 최성 후보의 9분 시간이 다 지났고요.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 역시 9분 주도권 네. 시작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리할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그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어쩌면 정당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세 분 후보들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준 걸 읽는 게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내심의 뜻이 어떤 건지를 좀 무제한적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후보님 내일 원래 광주에 천인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잘 안 될 뻔하다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도 어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전에 지방의원 협의회에서 하는 그 광주 토론회 또 사실은 또 불참하시겠다고 해서 그 역시 또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무제한 한 2~3시간 정도 주제 제한 없이 한번 자유토론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우리 문 후보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토론은 저도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토론 일정은 역시 이제 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네. 아마 앞으로 이런저런 방송사라든지 또는 각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초청하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혹시 어제 왜 취소하셨는지 또 앞으로는 혹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토론에 대해서는 저도 언제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모진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의 불참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불참을 입장을 아마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 후보님이 안 나오셔도 우리 셋 참여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원래 셋이 같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후보께서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서 자유토론을 자유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 저도 네. 동의합니다. 우리 네. 최성 후보님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광주행 기차까지 다 끊어놓고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두 분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정말 끝장 토론 환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정권 교체 자체는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정권 교체냐, 어떤 사람이 할 경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느냐, 세상이 바뀔 것이냐를 그 후보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좀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분한테 다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안에 인수준비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인수준비위원회를 당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추천으로 당에서 검증하는 국민세도 캐비넷을 구성해서 차기 정부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후보 개인이 본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대통령 후보가 독자적으로 세도 캐비넷 다 만들고 세력 다 만들면 당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참고할 내용도 있고 또 100%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도 정당 책임 정치 강조했죠. 다음에 들어설 정부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정책도 당이 생산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과 네. 긴밀하게 협의받거나 추천받고 이렇게 하기도 약속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맞는 말씀이다. 제가 환영 성명 비슷하게 뭐 종북몰이 하길래 왜 종북몰이 하느냐 이거 옳은 말이다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한 일 없다고도 부인하시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반하는 요구라면 노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 책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책과 이제 인터뷰를 합쳐서 적은 것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인터뷰 내용을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을 요구해 온다거나 된다는 게 입장이시군요. 또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방위 분담 정에 요구해 오면 우리도 할 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첫 번째 악덕으로 철학 없는 정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기득권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생생히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아니고 지도자의 신념과 원칙, 능력이라고 보는데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라는 걸로 논쟁이 됐던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영입하셨고요. 세월호 다이빙벨 상영 관련해서 부산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했던 정경진이라는 분도 하셨고 친박뉴스 하시던 이모 씨, 악덕노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분들 자꾸 모이는데 이런 분들 좀 이제 그만 받으시고 좀 청산하시고 좀 내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이 문 후보님 주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 기득권자 중심의 권력이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도 한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개혁적이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을 이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 좌파 이런 딱지와 또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나 합리적인 이제 우파 보수까지는 우리가 확장하고 포용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 이해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대연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 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70년 그야말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결정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통합된 나라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힘만 갖고 사는 나라가 진정 통합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구태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반드시 우리 야권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정의당 또는 국민의당 합쳐서 야권 연합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제를 버리고 왜 하필이면 청산에 대해 상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지 저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얼른 제 말씀이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의회의 다수파와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래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인끼리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님 발언권을 저한테 아까 주셔야 다 되는 거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아까 준 저 발언권을 이재명 후보님 주도권 발언권 토론 주셨다면- 시간은 끝났고요. 네. 그리고 최성 후보께서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토론회에 참석하시겠느냐, 적극적으로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하면서 저는 모든 후보에게 이미 질문했습니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합의된 원칙상 어떤 후보한테 별도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몇 초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원칙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규칙을 이재명 후보가 어기진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현재 합의된 원칙상에서는 어기진 않았으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으로 갑자기 최성 후보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최성 후보? 저에게 잠깐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후보에게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잠깐만요. 되고 예.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사회자의 직권으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토론에 관련된 질문을 이재명 후보는 질문으로 하신 거다라는 제가 입장이시기 답변할 기회를 때문에 안 가졌는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때. 뭐라고 제가 광주 답변했나요? 토론회에 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와서 못 나왔고 앞으로 열심히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네, 그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발언권을 안 잠깐만요. 주실 것 같아서 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재명 양해하겠습니다. 후보, 네. 양해하겠습니다. 예, 뭐 진행자 그러시다면. 이재명 후보께서 방금 제가 표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다는 거 주도권 토론에 꼭 하나씩은 질문하십시오라는 것을 저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보긴 봤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두 다 국민의 평가가 되겠죠. 최성 후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됐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사회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을 해드렸고요. 네. 자,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성 후보는 좀,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억울해하시니까 계속 먼저 번번이 짧게 조금 해주시고 토론회 있는 기회 거죠. 때 네.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이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는 뭐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뭐 청년 실업은 거의 뭐 국가 비상사태 네.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분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그럼 장애인과 농민이 포함됩니다. 예, 그것도 장애인, 농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면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 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러면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되는데 네.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한 3%이 재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 대책 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지금은 뭐 제 질문이니까. 그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아니 네, 이 제주도권이니까 제 아니, 질문 제가 답하셔야죠. 말씀드리는 예.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어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그걸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 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자원 외교, 자원 비리 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네, 수가 있습니다. 재량 예산을 충분히 네. 활용하겠다. 그다음 15조 좋습니다. 원은 하나만 국토 더. 보유세로 만들어서 전액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아니죠. 그런 이제 재원 대책 중에 하나로 역시 이제 법인세 인상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네.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 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본소득은 법인 재원 마련 중에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지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예, 좋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좀 회수해서 예, 복지 정책을 좋습니다. 통해서 예, 경제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씀. 충분한 답변 뭐 시간 드린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뭐 일률적으로 거의 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우선 잠깐만, 안희정 네. 됐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예,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네. 이건 제 똑같이 의견, 주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예, 예. 있습니다. 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아까 대연정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답답식으로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 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 정치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 아니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대연정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 내 정책과 공약을 넣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의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의 취지를 본다면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 정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 아까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만들 것이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로로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등록금 부분도 우리 당의 당론,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은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그런데 방금 이제 그런 부분들 같으면 정당 정치하겠다,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 이런 이제 또 그 앞의 주장하고는 모순되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정책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께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후보가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 우리 저는 뭐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잘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거는 또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뭐 관치 경제식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아니라 김대중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말로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인터넷 우리가 세계 3위까지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25위까지 떨어졌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간이 45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4차 산업혁명은 정부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역점둬야 될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보고요. 남은 30초 통해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2차 토론 때 합의했던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꼭 제출하고 당 지도부도 제가 여러 번 누차 확인하는데 그것을 접수 서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랑 많은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토론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검증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작은 토론회에서도 충분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토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네.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도권 토론의 열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전체의 온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안희정 후보 마지막 9분 주도권 토론. 자,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보다도 우선 우리 모두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신 질문한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의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문 후보님께서는 안타깝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김종인 씨를 우리 당 대표로 모셔와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여러분이 만류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동인 대표님 이제 모셔올 때는 뭐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경제 민주화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없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 아닐까요? 사실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다 문 후보님께 있다라고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와 당의 실적인 리더로서 문 후보님께서 이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지난번 총선 승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이제는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분명히 문 후보님의 그러한 어떤 공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지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시겠다고 초연전까지 또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정당대회 때의 박지원 대표하고의 경쟁이라거나 지난 대선 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 후보님의 통합적 리더십이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총선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분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연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없는 오늘날 미 합중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델레가 없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파의 지지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최성 후보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까 자치분권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자치분권의 미래의 대한민국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장이면서 동시에 또 제 고향은 광주다 보니까 광주와 호남권은 또 농촌 지역, 지방의 상황을 잘 압니다. 또 약 1200명에 해당되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경험, 국회에서 경험, 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정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같은 분들,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들,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꾸렸다면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루속히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3당 공동개혁정부를 꾸려서 대선 전에 합의를 하고 대선이 된 이후에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대권 후보들끼리만 하지 말고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교육, 적폐청산,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최성 후보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의 그 애정어린 어떤 질문이라고 좀 네. 후보님 봐주십시오. 하여튼 이재명 후보님 화끈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큰 지도자가 되시려 한다면 좀 더 모든 국민을 좀 안아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정당에 의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의회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여소야대 국회와 의회를 상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의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요점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좀 더 폼 넓고 따뜻한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웃집과를 잘 지냅니다. 근데 이웃집에 숨어있는 도둑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혹하죠. 도둑도 예를 들면 힘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소위 지배자, 기득권자들하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 입는 사람들, 그 수많은 서민들, 다수의 약자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자들에게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지만 그야말로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용하고 협치해야 되고요. 당연히 대화합니다.
제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지도자는 그 도둑마저도 우리 국민입니다. 함께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그 대화하려는 따뜻한 진보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자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의 그 검증 토론 그리고 또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이 네 후보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이 또 그런 차별성을 드러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좀 부족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방송사들 토론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또 더 많은 모습들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공통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책 관련 질문이라서 답변 시간을 1분씩 드립니다. 이정 후보가 이번엔 처음 답변하게 되시고요. 지금부터 남은 두 개의 질문은 제가 드리질 않고 저희 개그 콘서트 출연진들이 드립니다.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죠. 오, 야, 올해 대기업 정규직 초임이 우리 회사 2배네, 2배야? 하하, 이거 참, 아이고, 참, 아무리, 대기업이 좋다 그래도 그렇지. 대기업에 이러니까 목숨들 걸고 그러는 거야. 참나,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정규직, 비정규직. 아이고, 이게 금수저, 흑수저지, 뭐 따로 있어, 이게, 아이, 참나. 이러다가 흑수저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큰일 날 꼰대,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이, 참. 아니, 일자리 흑수저, 이거 대체 없앨 방법 없습니까? 예? 안희정 후보 없습니까? 박영진 씨 매우 중요한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저는 공감하고 있고 같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차별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자리도 소득도 모두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차별, 이 모든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재벌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영진 씨, 개그맨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 역시 방법 없습니까? 네, 준비된 후보 최성, 준비된 자료 가져왔습니다. 일자리 양극화의 해결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서 전격유착의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대기업으로 육성하면서 경제 민주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재벌의 법인세, 실효 세율을 인상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법 만들어서 동네 빵집 등 골목 상권의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성과 공유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하고 성과는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서 또 비정규직 부담금제와 신분 불안수당 도입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업 문제 해결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벌과의 정경유착 없는 저 최성희 중소기업 발전, 실업자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방법. 네.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나빠진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성과를 빼앗아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몇 개 재벌 대기업들이 이익을 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가 경제 정책의 기조를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향 평준화를 우리가 지향해야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성과연봉제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걸 통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부,
이재명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방법은? 예, 개콘에서 시사 개그 아주 잘하시던 분 같습니다. 역시 좋은 일자리가 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기업 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그리고 남녀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대기업의 갑질 형포를 근절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임금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과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네.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통 질문이고요.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이번엔 문재인 후보가 답변 처음 시작하시게 되고요. 역시 개콘 개그맨이 문제를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 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매출이 최악이에요, 최악. 니하오, 시시, 중국어 과외 교습한 것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드 보복이다 뭐다 중국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아우 나 어떡하면 좋아 정말. 이러다가 자영업자들 죽어난다니까요. 대책 좀 마련을 해주세요. 네? 네, 사드 여파의 대책. 예, 뭐 TV에서 연변 여성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중국과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정말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외교적인 설득 노력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당초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강도 높은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나선 이상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과도한 사드 보복 조치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안희정 후보. 수지 씨, 사드 여파 때문에 힘드시지요? 저도 참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많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안보가 경제라는 사실 새삼 절감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대안을 동원해서 사드 보복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국 현지 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명한 외교,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중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겠습니다. 수지 씨, 힘내세요. 네, 최성 후보. 사드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평양 먼저 가냐 미국 먼저 가느냐 이렇게 한가롭게 논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황교안 대행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국 등 이런 피해 대책 국회에 보고하고 이 국회 동의 절차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추미애 대표님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미단, 방중단 파견해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한미 동맹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정부는 뭐하고 국회는 뭘 합니까? 저 최성은 이번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식의 포괄적 일괄 타결 해법으로 북핵, 사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특별법, 사드 이런 문제에 무능한 외교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네,
사드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보복을, 미국과의 관계는 굴욕적 종속 관계로, 일본과의 관계까지 비정상적 관계로 만드는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사드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잘못된 정책은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사드 문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반드시 미국으로 하여금 철회하게 해야 됩니다. 일부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집권하면 반드시 이걸 원상복구시켜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된 질문 또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마무리 지지 호소하실 시간 원래 1분 30초 드리려고 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1분 이내로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1분씩 마지막 지지 호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한 나라를 바라시지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든 정치인이 노력하지만 말로만 할 뿐 실제 하지 못합니다. 저 이재명은 평생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아까 최성 후보가 말한 그 전과들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처입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기득권 세력이 많이 모이면 결국 기득권자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산되어야 될 구태 기득권 세력과 손잡으면 결국 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세력이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거대한 세력이 이재명의 세력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믿어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예, 우리 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하나의 팀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고 또 함께하면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저 문재인은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그 교훈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할 든든한 팀과 또 든든한 당이 있습니다. 누구와 붙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더 준비된 후보 문재인이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 적폐청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다음 안희정 후보. 국민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우리는 단 한 차례의 폭력 사태도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촛불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의 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진보, 보수, 남녀노소, 지역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였던 저 위대한 촛불 광장처럼 대한민국의 정치를 힘을 모아서 새롭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선명함만을 주장하기는 쉬워도 상대에게 서슴없이 손을 내미는 일은 어렵습니다. 강한 진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 내미는 진보,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민주당의 길입니다. 9회 말 역전 홈런 제가 반드시 치겠습니다. 대연정, 대통합, 대개혁 당당히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최성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이게 돼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 정말 추운 겨울날 우리 고등학교 수능생들, 유모차 어머님들 오셔서 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올립니다.
정말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 청렴한 대통령 뽑으셔야 됩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투쟁 때문에 조기 대선 치러집니다. 저는 남아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당장의 인지도나 아마추어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청렴하고 준비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고 촛불광장에 나온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최성희라는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걸로 오늘의 모든 토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느라고도 고생하셨고 오늘 토론에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네 분께 해드릴 수 있는 덕담은 딱 하나죠. 네 분 다 1등 하십시오.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이제 5월 초면 어쨌든 새 대통령이 뽑히죠. 이번에 이 대선 과정이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